여신 헤라의 미움을 받아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 헤라클레스. 그중 10번째 과업은 세상의 서쪽 끝으로 가 머리 셋, 몸도 셋 달린 괴물 게류온의 소떼를 훔쳐오란 것이었습니다. 소떼가 있는 에류테이아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 헤라클레스는 산 넘기 귀찮아서 그냥 힘으로 산맥을 부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안쪽이 나버린 아틀라스 산맥. 그 사이로 대서양의 물길이 흘러들어와 지중해가 되고 본디 산맥이었던 해협의 양쪽 끝 봉우리는 이후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불리게 됐다고 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을 포함해 지중해 사람들에게 여기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길 넘으면 더는 육지가 없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아틀란티스가 있던 곳도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라고 전해지고요. 오늘날 이 해협의 명칭은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해협의 북쪽이자 유럽의 남서쪽 끝자락 헤라클레스의 북쪽 기둥에 있는 도시 지브롤터에서 유래했죠. 에스파냐의 끄트머리에 있으나 수백 년 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영토인 특이한 곳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그리고 여전히 해양 대국인 영국은 지중해에도 여러 군데 알박기를 했었는데요. 키프로스, 몰타, 지브롤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중 지브롤터는 최중요 거점으로 독립하거나 군대만 남은 다른 곳들과는 달리 아예 영국의 공식적인 해외 영토로 남아있는 곳이죠. 고대 지중해 세계 제1의 항해자들이었던 카르타고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끝이고 뭐고 상관없었나봐요. 지금의 지브롤터를 포함한 히스파니아의 해안 지역은 물론 양대륙의 대서양 연안에까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서부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인 로마가 등장하자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으로 자강두천이 시작되죠. 북아프리카와 히스파니아를 연결하는 최대의 요충지였던 만큼 헤라클레스의 해협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니발이 로마 본토로 백도어를 시전하기 위해 코끼리까지 끌고 먼 길을 돌아오잖아요. 그때 한니발의 본진은 히스파니아,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의 코끼리들도 이 해협을 건너 한니발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카르타고가 로마에 패배하고 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영토가 되고 나서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계속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남았죠. 서로마가 맛이 가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게르만계 민족들이 서로마 영내에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멀리까지 진군했던 게 바로 완달족이었는데요. 완달족은 피레네 산맥을 넘고 헤라클레스의 해협까지 건너 북아프리카에 진입하여 완달 왕국을 세웠다가 동로마한테 멸망당해요. 이후 이베리아 반도가 서고트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거기에 딸린 헤라클레스의 북쪽 기둥도 서고트 왕국 땅이 됩니다. 헤라클레스의 남쪽 기둥은 동로마가 간당간당하게 유지 중이었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무한으로 전쟁을 하느라 신경 쓰기는 어려운 상태였죠. 그러던 중 서기 630년 사도 무함마드가 메카를 접수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이슬람 제국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슬람 제국은 페르시아를 끝장내버리고 동로마 제국까지 반토막 내버리게 되는데요. 북아프리카 전역이 이슬람 수중에 떨어지자 동로마의 마지막 북아프리카 거점이었던 셉툼, 오늘날의 세우타는 서고트 왕국과 우마이야 왕조의 사이에 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결국 세우타 총독이었던 율리아누스는 동로마와 기독교를 배신하고 우마이야의 장군 타리크 이븐 지야드에게 몰래 배를 제공합니다. 서기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수만의 이슬람 대군이 해협을 넘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700년에 걸쳐 이어질 이슬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타리크 장군은 헤라클레스의 북쪽 기둥에 상륙해서 여기에 타리크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랍어로 자발 타리크, 오늘날의 지브롤터라는 이름의 기원이에요. 현대 에스파냐어로는 히브랄타르라고 불리며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내분으로 4분 오열되자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왕국들은 반격을 개시합니다. 끝내 15세기 말 육상 강국이었던 카스티아와 해양 강국이었던 아라곤이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슬람 세력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죠.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는 결혼을 하고 공동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운영을 또 참 잘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것도 이때로 에스파냐 전성기의 시작이었죠.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딸 후아나 공주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한테 시집을 갔는데 후아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카스티아 왕위는 여차저차 이 사위 펠리페 1세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카를 5세가 에스파냐 왕위를 이어받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에스파냐 영토는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죠. 합스부르크 영토였던 오스트리아부터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 거기에 에스파냐까지 한 사람의 나라가 된 거예요. 가문빨 미쳤죠? 근데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대륙도 다 먹어놨잖아. 아메리카와 유럽을 통째로 지배하는 대제국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갔어요. 카를 5세의 문장에 있고 지금의 에스파냐 국기에도 있는 이 두 기둥,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플루스 울트라, 세상의 끝을 넘어서 다 조져버리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카를 5세가 에스파냐 왕위와 신성 로마 제국 황위를 각각 아들이랑 동생한테 따로 물려주면서 두 자리가 다시 분리가 돼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에스파냐 계열과 오스트리아 계열로 나눠졌죠.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압제에 들고 일어나 독립했고 이것 때문에 세금 수입도 떡락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대서양 진출하면서 무적함대도 격파당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전 유럽이 신교와 구교로 나눠져 피 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신성 로마 제국이 폐허가 되고 반대로 프랑스는 또 떡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특정 나라가 잘 나가면 다구리 쳐서 밟아놓는 게 유럽인들 종특이잖아요. 에스파냐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자 이 종특이 발동을 합니다. 이제 또 16세기 말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로 오늘 내일 하니까 에스파냐 떡락만 바라고 있던 하이에나 같은 주변국들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프랑스가 30년 전쟁에서 꿀 빨고 절대 왕정이다 뭐다 해서 유럽 최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라며 프랑스뽕 극한으로 들이키고 있던 루이 14세는 카를로스 2세가 죽으면 자기네 가문인 부르봉 왕조를 에스파냐 왕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였던 마리 테레즈가 카를로스 2세의 이복 누나였기 때문에 자기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한테 에스파냐 왕위 계승권이 있었거든요. 반면 이런 상황이 오면 다른 나라들한테는 재앙이죠. 프랑스랑 에스파냐랑 바로 옆 나라인데 같은 왕조가 들어선다? 나중에 나라 자체가 퓨전해서 최강의 오피 국가가 탄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반대파 동맹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레오폴트 1세도 자기 둘째 아들 카를 대공을 내세우면서 에스파냐 왕위를 노리고 있었는데 에스파냐와 원수지간이었던 네덜란드,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던 프로이센,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레오폴트 1세를 지원하기 위해 똘똘 뭉쳐요. 여기서 이제 유럽의 균형을 수호하는 자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연히 프랑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오스트리아 편으로 쪼이네요. 폭풍 전야의 상황.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지만 레오폴트 1세와 사이가 안 좋았던 카를로스 2세였기에 죽기 전에 왕위를 필리프한테 물려준다고 해버립니다. 루이 14세 신났죠? 자기 손자가 에스파냐 왕 되는 거니까요. 당연하게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명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루이 14세는 전쟁 그냥 빨리 종결시키려고 오스트리아로 쾌속 진격을 했으나 영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블린트하임에서 공세를 막아냅니다. 영국은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방해만 하면 되거든요. 슬슬 계산기 두드려서 실속 챙기기에 들어갔죠. 네덜란드군과 연합해서 1704년 이베리아 남부를 공략해요. 이때 영국이 점령한 게 바로 지브롤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쟁할 이유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레오폴트 1세가 큰아들한테 황제 자리 물려주고 전쟁 도중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이 또 천연두 걸려서 바로 죽어버렸네. 첫째가 죽어버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위도 자동으로 그 동생인 카를 대공한테 가버려요. 아니 잠깐, 오피 국가 탄생을 막으려고 전쟁한 건데 이렇게 되면 카를 대공이 돼도 문제잖아요. 기껏 분리돼 있던 에스파냐 왕위랑 신성 로마 제국 황위가
다시 하나가 돼버리는 거니까. 에스파냐 최전성기였던 카를 5세 때랑 똑같이 또 합스부르크 대제국 나오게 생긴 거예요. 결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3국이 부랴부랴 협상 들어갑니다. 루이 14세 손자가 그냥 에스파냐 왕하고 대신 프랑스 쪽이랑 서로 왕위 합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위로의 의미로다가 에스파냐 영토 이만큼 가져간다. 거기다 프랑스는 영국한테 북아메리카 식민지 이만큼 넘겨준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점령한 지브롤터는 그대로 영국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조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당사자들은 딱히 이득 본 게 없고 영국만 개이득 본 상황이죠. 대서양도 확실히 잡고 지중해 입구까지 먹어버리면서 영국은 레알 강대국으로 거듭납니다. 1774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에스파냐 프랑스 연합군이 이때다 싶어 지브롤터를 포위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은 겨우 10,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3년이 넘게 우주방어를 하면서 지브롤터를 지켜냅니다. 그만큼 영국의 최중요 거점이 됐다는 거고 이후로도 영국 땅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이후에 영국은 지브롤터를 아주 알뜰하게 잘 사용합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는 지브롤터를 거점으로 에스파냐를 지원하기도 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당연히 최중요 거점이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 수준의 함대가 항시 주둔했죠.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영국군과 다른 연합군들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던 건 당연하고요. 2차 대전이 끝난 뒤로도 에스파냐는 지브롤터를 돌려받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어요.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정권 시절 에스파냐가 지브롤터와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1967년에 영국이 주민 투표를 해요. 너네 영국에 남을래? 아니면 에스파냐로 돌아갈래? 그러나 여기서 99.1%가 우리 계속 영국 할래를 선택하면서 프랑코는 묵념을 하게 되고 2002년에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도 98.4%가 영국에 남고 싶대요. 몇 년 전 브렉시트 때는 지브롤터 내에서 그래도 유럽연합 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이 컸는데 이때를 틈타 에스파냐가 또 제안을 합니다. 자기네로 넘어오라고. 근데 또 그건 싫다고 했어요. 아니 나 같아도 그냥 영국에 남을 것 같긴 해. 무튼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서부터 시작하는 지브롤터의 장대한 역사에 대해 빠르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박기 하면 세계 최강인 영국, 그 영국의 다른 지중해 거점들도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 앞으로도 영원히 영국령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